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불행 피하기 기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요약을 하고 있는데 순서에 관계없이 보셔도 되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6번째,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정하기, 품위의 범위. 여기서 멋있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2차 세계대전에 영국군이 프랑스에서 독일군한테 포위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항복을 하지 않고 영국 장교가 본국에 무전을 보냅니다. 딱 세 단어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성경에 나온 스토리는 뭐냐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 3명을 불러다가 황금상에 절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불가마에 빠뜨리겠다. 근데 그 청년들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저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삶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자신만의 꿈,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런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번째, 세상은 언제나 당신을 공격한다. 품위의 방어. 인간은 내면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제 외적으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책에 나온 예시가 수용소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 그리고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우리 채널에서도 다뤘죠. 극한의 상황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 그거는 오로지 자신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당한 상황, 공포의 상황, 폭력의 상황, 이런 것들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 태도, 애티튜드를 취할 것인가, 그것이 궁극의 자유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삶의 주도권의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번째, 돈으로 거래되지 않는 것이 있다. 요 세 파트가 품위에 대한 내용인데 유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정리하면 경제 바이러스가 가치의 면역계에 침투하는 것을 용인하지 말라.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고,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아무리 많은 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자신만의 삶의 가치 체계가 있다면 창고에 막 그득한 보물이 있어도 그거는 뜬구름, 공자가 이야기했죠. 부운이다. 그런 개념과 유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29번째, 걱정과 불안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죠. 근데 걱정과 불안은 생명체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야. 당신이 창조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동물을 하나 이제 창조를 하는 건데 그 동물에게 얼마 정도의 위험 센서를 장착할 것인가. 근데 그 위험 센서가 너무 무디면 어떻게 돼요? 겁 없이 돌아다니고 걱정도 없이 살다가 잡혀먹거나 멸종이 된다는 거예요. 또 위험 센서를 너무 과하게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먹이 활동도 안 하고 짝도 구하지 않고 또 멸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센서의 정도를 적절하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이라는 그런 위험 센서가 무디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이제 멸종이 됐겠죠. 막 돌아다니다가 잡혀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걱정과 불안을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까? 이게 아니라 생명체로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감정이구나.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키우게 된다면 성장에 굉장히 해롭겠죠. 참새 실험이 나오는데 실제 독수리, 매 이런 것들이 없이도 그런 소리만 스피커로 틀어줘도 참새들이 굉장히 위축돼서 알도 덜 낳고 부화하는 새끼들도 굉장히 작고 생존율도
극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수백만 년을 지나해 왔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였지만 지금 현대사회는 현실적으로 그 자연 환경적인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제거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두 번째는 과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은 우리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지프로 된 잠자리에서 자보고 아주 거친 음식으로 한번 연명해보고 해보면은 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최악의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별거 아니네, 뭐 이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번째, 모든 것에 뚜렷한 의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지금 의견의 과부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의견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막 의견들을 남발을 하고 있고, 성급한 의견, 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의견에 또 확증 편향에 빠진다는 거죠. 나의 그 의견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뉴스라든가 거기 심지어는 가짜 뉴스까지 이용을 해서 확증 편향이 계속 심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에 관해서는 의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의견이 없다고 해서 지적으로 부족한 거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작가는 독일에서 나름 유명한 작가인데 언론사 인터뷰에서 기자가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물어봤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작가가 모르겠는데요. 그 기자가 뻥친 표정으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실제 모르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잘못 대답을 했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정말로 내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대상이 있다면 글을 쓰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 정리하면서 합리적인 의견, 나름 타당한 의견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말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정제된 글로 의견을 만들어라. 31번째, 고난을 대하는 방식, 정신적 요새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로마 시대에 보에티우스라는 그런 귀족 재상이 있었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죠. 재상이라는 권력과 지위도 갖고, 귀족이라는 태생적인 신분도 갖게 되고, 배우자도 뛰어나고, 자녀들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합니다. 명성도 자자했고. 그런데 황제에 대한 모반죄에 누명을 쓰고 투옥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1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면서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썼대요. 그 주제가 이제 고난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당신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건강, 배우자, 자녀, 기타 등등 재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빌린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라는 거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죽을 때는 반납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달콤한 것에는 쓴 것이 포함되어 있다. 탄식은 타당치 않다. 아이고 억울해,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탄식은 타당치 않다. 운명을 받아들여라. 네 번째는 이러한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 그것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자기만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정신적 요새라고 명명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인터넷 시대에 언론, 마녀 사냥, 한 번에 가지고 있는 명성,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등등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신의 삶을 끝까지 부여잡고 지탱해낼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요새만은 잃지 말자. 32번째, 언제나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있다. 질투, 제알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심장에 작은 화살이 쭉 날아와서 박히는 거죠. 그래서 살짝 피가 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이 바로 질투가 되죠. 굉장히 힘든 감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질투라는 게,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 동년배,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동창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질투를 갖는다고 합니다.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뜬금없는 사람한테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대통령을 질투한다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여하간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끊어라. 근데 가끔 페이스북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의도치 않아도 뿅 하고 심장에 살짝 뭐가 박히는 느낌 많이 갔죠. 자신의 굉장히 좋은 경험들 이런 것들만 부각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잖아요. 정신건강에 도움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창회에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알랭드 보통의 책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 동창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을 선택할 때도 자기보다 조금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가서 살아라. 이 얘기는 또 나심 탈렙의 행운에 속지 마라에도 나오는데, 맨하튼에서 굉장히 성공한 그런 변호사인데 너무나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주택에 살다 보니까 맨날 보는 보석이나 차들 이런 걸 보면서 계속 괴로워만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유치해 보일 수는 있어도 굉장히 그 삶에 유용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 목록에서 질투를 지워라. 그리고 그런 감정이 유발될 만한 환경을 제거하라. 33번째, 예방하는 것이 이익이다. 사람들은 다이나믹한 스토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막 발생하고 막 진창이 되는 거죠. 어지럽혀지고 이 상황에서 그걸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되게 멋있고 영웅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만들어야죠. 예방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에 조금씩만 조심을 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면 삶이 훨씬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실천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35번째, 주의력을 헛된 곳에 흘리지 마라.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둘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커스, 주의력, 집중력이라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력, 집중력을 유지해 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런 주의력이 너무도 분산된다는 거예요. 뭐냐? 맨날 뉴스 보잖아요. 이게 이 스마트폰이 좀 문제가 있어요. 맨날 뉴스 보면서 중요한 것에 대한 주의력이 분산되고, 이메일 같은 것도 체크하면서 쓸데없는 것들, 소셜미디어, 아까 말씀드렸죠? 끊어야 된다고. 광고판, 그리고 그림자 노동이라고 해서 뭐 무료 쿠폰 준다고 해서 그거 하나 받으려고 막 1시간씩 서서 있고, 1시간이라는 그 시간 자체가 돈으로 환산하면 그 제품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인데,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문자, 카톡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또 제시되고 있죠. 마치 왕이나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종되는 노예이자 꼭두각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의력은 시간과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커스, 주의력을 다른 것으로 인해서 분산시키지 말라, 흐트러뜨리지 말라. 36번째, 효과적인 독서법. 2번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 시절에는 가능한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장르의 책을 아주 닥치는 대로 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경험을 해봐야지 그 중에서 나에게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자 본인은 40 이후부터는 책을 많이 읽기보다는 좋은 책을 선별해서 읽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 자, 그 선별한 좋은 책은 2번을 읽는다고 합니다. 한 번을 읽으면 3%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2번을 읽으면 30% 정도를 습득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38번째, 행복에 감사하는 법, 뺄셈의 기술. 뺄셈의 기술,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뺄셈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오른팔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밥도 못 먹겠죠. 왼팔까지 없으면, 모든 팔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시력을 상실했으면 책도 못 읽겠죠. 자녀를 사고로 잃었다면, 전쟁이 발생해서 참호 속에서 막 굶주림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서 무참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진지하게 한번 가정을 해보라는 거죠. 많은 책들에 나오는 얘기들, 아주 좋은 적용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감사라는 거는 약간 플러스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뭐 이런 경향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리적 면역 체계가 있어서 플러스 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금방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법에도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뺄셈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 이거는 그런 단점이 없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에서 없는 것을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적용을 해보면 보다 나은 순간들, 삶을 살아가는데 나름 유용한 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 39번째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도 된다. 최대 숙고 지점. 이거는 고민에 관한 건데 고민에 관한 이야기 우리 자주 나눴죠. 고민은 운명을 파괴시킨다. 왜냐? 고민은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행동하지 않으면 삶에서 어떠한 가능성도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정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 최대 숙고 기간, 보통 3일이면 모든 과정들을 다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의 친구도 10년 동안 계속 창업 기획서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 책을 읽고 기획서 쓰고 실제 창업은 계속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행동하고 실행하지 않고 숙고,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저자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것에는 실패의 가능성도 발생을 하는 것이고 힘든 여정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민만 하고 있고 숙고만 하고 있으면 실패 가능성도 없는 거고 도전을 하지 않는 거니까 성공 가능성도 당연히 없는 것이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단순하게 뭔가를 자꾸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경험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나의 한계, 나의 인식의 한계는 경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더 넓고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